등나무엔 초승달 벌써 올라와. 김광석이라면 언제라도 1989년 여름 춘천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던 시외버스가 기억난다. 승객이 거의 없던 그 시외버스 안에서 나는 친구의 연애담을 전해들었다. 운동서클 안에서 선배 여학생과 몇 달에 걸쳐서 알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몰래 정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남. 그러니까 남자 선배 하나가 어느 날 친구를 불러내 이런 식으로 연애하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먼 훗날 후일담 수설이라는 재미없는 수설들에 흔히 나올 만한 진부한 소재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서류의 식구 마냥 장차 어이할고 이 청춘을의 청춘이었다. 어이하긴 어이하겠는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에 친구는 여자 선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같은 인간들도 백만 애국 학도들에 속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여자 때문에 조국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국이 버림받거나 말거나 나는 그 친구의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래서 키스는 해봤어? 해봤지. 어디서? 밤에 캠퍼스 안에서. 얼씨구.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입을 맞추는데. 지화자. 그런데 누가 불빛을 우리에게 비췄어. 누가? 그 남자 선배? 변태 같은 녀석? 그게 아니라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규찰대가 불확실을 색출하고 학원을 보유할 규찰대 손전등의 본분을 그렇게 망각해도 되는 것이야? 내가 소리쳤다. 아니야.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실례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불을 껐어. 규찰대야 학원을 보이하거나 말거나 밤에 캠퍼스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갑자기 소리가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과연 학문의 전당에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외버스가 대관령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귀가 멍멍해진 것이다. 대략 밤에 캠퍼스에서 여자와 입을 맞추는 심정이 그 멍멍한 느낌과 비슷한 것인지 친구는 잠시 말을 잇고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 어떡하려고. 눈이 내리면 또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김광석의 노래를 불렀다. 키스까지 했다면서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니. 그렇다면 아직
같이 자지는 않았단 말인가? 는 의심이 채 들기도 전에 나는 그 노래에 빠져버렸다. 승객이 거의 없는 밤에 시외버스고 대관령을 넘어가고 있어 귀가 멍멍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으나마 그 나이로서는 너무나 설득력이 넘치는 연애담을 들은 직후라면 그 누가 부르든 김광석의 노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한 김광석이 부른 노래란 그런 노래다. 그의 노래에는 청춘의 결정적 순간에만 맛볼 수 있는 설득력이 있다. 정릉에 살 때의 일이다.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나오는 언덕배기에 명동성당에 다니는 여자들 4명이 집을 빌려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에 살던 선배 시인도 그들과 함께 성당에 다녔던 터라 그를 따라 나도 그 집에 놀러갈 일이 자주 있었다. 집은 슬레이트 지붕의 옛집이로 돼 북악 스카이웨이 맞은편 언덕 높이 위치한 데다가 마루로 큰 창이 놓여 있어 밤이면 밖을 내다보는 풍경이 아주 좋았다. 꼭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영화 귀를 기울이면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처음 그 집에 가봤을 때는 아직 북한산 칼바위 능선 쪽에는 눈이 채 녹지 않았을 때였다. 체육복만 입고 총총걸음으로 비닐봉지가 날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줄다름질 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경에 금방 입김이 서렸다. 그해 겨울 그 집은 내가 아는 한 가장 따뜻한 집이었다. 안경에 입김이 서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 집에 자주 찾아가 마루에서 북악 스카이웨이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곤 했다. 그때 나는 군대를 막 마치고 서울에 올라온 터라 여러모로 낯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집 마루에 앉아 맞은편 북악 스카이웨이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푸근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막 끝났을 즈음이었다. 한 사람을 향해서만 쏟아지던 감정이 갈 곳을 잃고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있었다. 채 처리하지 못한 감정이 넘쳐나게 되자 자연스레 육체적인 활동은 정지됐다.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들은 일도 혹은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는 일도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 집을 찾아가는 일 역시 나로서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 집의 식구들은 모두 24에서 32살 사이의 사람들이었다. 인생의 정거장 같은 나이, 늘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또 떠나보내는데 익숙해져야만 하는 나이. 옛 가족은 떠났으나 새 가족은 이루지 못한 나이. 그 누구와도 가족처럼 지낼 수 있으나 다음 날이면 남남처럼 헤어질 수 있는 나이. 그래서인지 우리는 금방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친해질 수 있었다.
그 집 마루에서 벌어지는 술자리에는 일종의 형제애나 자매애 같은 느낌이 있었다. 스카이웨이 너머로 해가 떨어진 뒤 지친 몸으로 직장에서 돌아온 그녀들은 화장을 지운 얼굴로 술상에 둘러앉아 낮 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기도 했고, 한창 연애 중인 여자의 얘기에 부러움 반, 질시 반의 자세로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때로 언덕 아래에서 불어온 골바람에 마루 나무 문이 덜컹거렸다. 그러는 동안 때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나는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다. 술자리에는 늘 나지막하게 시작해서 큰 소리로 부르는 합창으로 끝났다. 대개 이런 식이었다. 서서히 말이 끊기고 몇몇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누군가 턴테이블을 켜고 음악을 튼다. 이런저런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러다가 누군가 김광석의 노래를 듣자고 말한다. 다들 좋다고 한다.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예컨대 이런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날들, 같은 노래들. 그러면 다들 처음에는 그 노래를 듣다가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그러다가는 이내 다들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안다. 내가 왜 김광석의 노래를 그토록 목청껏 부르는지. 하지만 그들은 또 왜 그처럼 목청껏 부르는지 알 수 없었다. 나름대로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내 짐작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건 지금도 알 도리가 없다. 어쨌든 술에 취하면 우리는 김광석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내가 기억하는 청춘이란 그런 장면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애매한 계절이고 창문 너머로는 북악 스카이웨이의 불빛들이 보이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일들을 생각하며 하지만 함께 김광석의 노래를 합창한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하지만 과연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기억 속 그 정릉집의 모습은 거대한 물음표와 함께 남아있다. 그건 아마도 청춘의 가장 위대한 물음표이지 싶다. 남들보다 1년 일찍 복학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대학 3학년 시절은 대단히 고요했다. 같은 과 여자 친구들은 이미 졸업했으며 남자 친구들은 아직 군대에서 돌아오지 않았거나 2학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 나는 도서관에서 1930년대 잡지 영인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일 대경성 유람기나 서울에서 쓰리 맞지 않는 법 따위의 기사들, 검은색 표지의 영인본을 잔뜩 쌓아놓고 검은색 밤이 찾아올 때까지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읽어내렸다. 1930년대에도 나와 비슷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다. 1930년대에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게. 본디 나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의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종류의 인간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경험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다. 뭔가에 빠진다면 그건 내 안에 들어온 그 뭔가에 빠져든다는 뜻이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소통의 인간이 될 수 없었다. 전적으로 내 경험의 공간 안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랑도, 증오도, 행복도, 슬픔도 모두 내 세계 안쪽 창에 맺히는 물방울 같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제대하면서 나는 소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한 여자애와 헤어지면서 그 어마어마했던 나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는 내 세계 안쪽 창에 맺힌 슬픔만으로는 부족했다. 비로소 나는 그 바깥의 슬픔에까지도 눈을 돌리게 됐다. 내게는 슬픔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신문을 보다가도, 연속극을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렸다. 중생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던 관음보살의 눈물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건 윤리 시간에 배웠듯이 측은해서가 아니라 관음보살 자신의 몸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마음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몸에서 비롯한 눈물이었다. 그제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고요하고도 적막했던 3학년 시절. 도서관에서 내가 들여다본 1930년대 잡지 영인본이란 바로 그런 뜻이었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믿었는데 그만 1930년대 잡지 영인본을 들여다보다가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나만의 것은 무엇일까? 그게 문득 궁금해졌다. 나만의 것, 진짜 나만의 것. 그런 식으로 오후를 보낸 뒤 도서관 유리문을 열고 나오던 어느 저녁이었다. 5월의 푸른 밤이 교정 위로 드리워졌다. 도시의 붉은 불빛에 검게 기대선 저녁산 이마 위로 별빛이 반짝였다. 유리문을 열자마자, 유리문을 열고 조금 걸어 나오자마자
참으로 푸른 밤이구나는 생각을 하자마자 내 귓전으로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졌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였다. 저도 모르게 나는 그 노래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노래는 계속됐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무슨 일인지 학교 가운데 있던 금잔디 광장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부터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키가 작은 사내 하나가 통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서 있었다. 그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김광석이었다. 그날 나는 김광석의 그 노래와 완벽하게 소통했다. 그 느낌은 죽어도 잊지 못할 느낌이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 유리문을 열자마자, 유리문을 열고 조금 나오자마자 참으로 푸른 밤이구나는 생각을 하자마자 내 귓전으로 들려오던 노랫소리 귀에 들리는 듯하다. 예술이란 결국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몸이 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던 그때의 일들이 어제인 듯 또렷하다.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영혼의 그늘을 들이운다. 김광석은 젊어서 죽고 2003년을 기점으로 나는 김광석이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살게 됐다. 정약용의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어느새 가을 멀리 가버렸으나 숨나무에 가을 뜻 아직 남았네. 적막한 바이트맨 물기 마르고 맑은 신의 어귀에 뗏목 깔렸다. 나무꾼은 상수리 밤톨 줍고 스님은 우물에서 물을 씻네. 석양빛 아직 안이 사라졌는데 등나무엔 초승달 벌써 올라와. 어느새 청춘은 멀리 가버렸으나 내 마음엔 여전히 그 뜻 남아있는 듯. 지금도 나는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 몸이 아파온다. 석양빛 아직 안이 사라졌는데 등나무엔 벌써 올라선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청춘은 그런 것이었다.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가는 그 빛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떠나버렸다.